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한 학기의 마무리 시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공부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사회복지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또 이 마지막 장까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배우실 사회복지 실천 기록, 이 사회복지 실천 기록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울 건데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은 여러 가지 책임성이나 아니면 과학성,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사업이 실시되는 것 자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실천한 내용들이 또 이 실천 내용과 방법 그리고 이런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가 절대로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를 실천했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기록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복지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여러 것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실천했던 내용과 과정 이런 것들을 기록을 통해서 또 본인들이 하는 책임 있는 전문적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록의 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연마하기도 하고 특히 이런 사회복지 사업에서 평가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객관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이 사회과학에서 사회복지를 실현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셔서도 반드시 본인들이 했던 것을 문서화해서 기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록들을 나중에 평가받아서 선생님들의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그 자체로도 훌륭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기록은 사회복지의 어떤 전문성이나 아니면 그 효율성 또 그 효과성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 기록은 여러 가지 스타일이나 뭐 아니면 유형에서 다양하지만 이 사회복지의 서비스 전달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실무와 이런 기록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이 실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걸 선생님들이 각각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복지 실천 기록을 마지막으로 배우면서 이 임상에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기록이 왜 중요하고 또 이 기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상황을 확인하고 또 이 기록과 그 기술과 사정을 통해서 서비스 목적과 활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전달 과정을 나타내면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이나 여부를 평가하는 것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 배우는 이 기록의 기능이라든가 이 기록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 정보, 이런 기록 클라이언트에 대한 모든 정보와 그 구조와 유형, 또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장에서 전반적으로 배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우리 교재에서 나온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 가면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보조 사업을 하실 건데 이것이 이 프로그램화된 게 이제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그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반드시 잘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사회복지 실천 기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기록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 자,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 기록의 1차적인 기능은 책무성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각각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인 전문가로서 책임지고 그 일을 해나는 게 바로 책무성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기관, 클라이언트,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윤리적, 법적 책무성을 가지고 자신이 전달하는 서비스를 기술하고 또 이 서비스의 결정과 그 행동의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록은 사회복지 실천과 사회복지 행정과 또 전문적 발전, 이런 교육을 지원하는 2차적인 기능이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정에서 이런 것들을 증거로 산출할 수 있으며 또 연구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차적 기능인 이 책무성, 우리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책임성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하고 또 그 기록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겠죠. 우리 교재를 보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그 부수적인 기능과 이런 그 기능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욕구를 확인하고 기술한다. 또 클라이언트의 상황 및 욕구에 적합하며 이용 가능한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기술하고 평가한다. 실천 과정에서 이루어진 중요한 결정과 특정 조치가 이루어진 근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이 기관 정책, 또 법적 기준, 또 실천 지침, 또 전문가 윤리 등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또 시간 경과에 따른 서비스 과정과 개입을 영향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전달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 청구와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재원 확보에 사용된다. 기록된 정보를 통해 사례의 진전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바뀌더라도 사례의 지속성을 유지된다.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 사이의 의사소통 및 협력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촉진한다.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행정적 관리 감독을 하는 데 사용된다. 사회복지사 자신의 실천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및 슈퍼비전과 자문의 자료로도 활용되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발전에 기여한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감독이나 평가 시에 검토의 대상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된다. 학생 및 신참 사회복지사들에게 교육 훈련의 자료로 사용된다. 연구조사의 자료로 사용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했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한 사회복지사가 사업을 시작해서 이것이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전 과정을 이제 기록을 통해서 남겨둠으로 인해서 우리 다음
후배 사회복지사들에게도 큰 유익한 정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런 분석의 틀을 만들어서 이 사업이 왜 성공되었으며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근거도 만들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에 전문적인 기능을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사회에 얼만큼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새로운 욕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다양한 증거의 기본 틀을 만드는 데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실천 그 현장에서의 기록은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쭉 나열된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각각의 본인이 다른 사업을 필요로 할 때 이런 근거를 제시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연관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내가 했던 사업에 대한 책임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내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 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가끔 현장에서는 이런 기록을 조금 무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도 부족하고 또 그들이 요구하는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런 것들을 적어 놓지 않으면 우리도 기억에서 자꾸 멀어져서 내가 오늘 했던 것을 최소한 그날의 실천은 그날의 그 기록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우리 그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일도 많고 복잡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내일 기록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또 내가 기억하지 못해서 기록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프로그램을 했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를 만났거나 했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즉시 기록을 해서 간단하게 메모라도 해서 나중에 내가 꼭 기록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여러 선생님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기록을 통해서 지금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 욕구를 잘 실천하고 있는지 그 욕구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도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록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어떤 기관에서 일을 하든지 그 각각 기관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지에 따른 이런 확인도 가능하고 또 우리가 전문가로서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사회복지사들 스스로도 이제 전문가임을 그 자긍심을 갖게 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근거를 항상 남기도록 노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휴대폰이 대중화되면서 사진도 물론 이 과정을 과정을 사진도 반드시 같이 첨부하는 첨부해서 문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한 사회복지사가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앞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기관에 굉장히 중대한 그 업무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행한 만큼에 대한 우리는 모두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다른 우리 사회복지사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전문가로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록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또 철저하게 평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근거의 틀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재원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 들어서 이 비용이 더 많이 필요로 하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왜 이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근거가 된다는 것은 이 그 비용 청구에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왜 우리가 말하는 주먹구구식으로 뭐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끔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다과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5명이 시작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10명의 인원이 늘었다. 이런 객관적 근거를 명확하게 돼야지 뭐 다가비를 청구할 때도 그거에 대해서 이 명확한 증거에 의해서 5명에서 10명으로 증가시켜야 된다는 이유를 들을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이래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기록은 앞으로 이제 뭐 그 기록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구성 요소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을 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각의 기관에서는 이런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 이런 뭐 기록의 내용이라든가 구성 요소라든가 기록에 꼭 포함돼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잘 배우셔서, 만약에 그런 폼이 없는 그런 매뉴얼이 없는 기관이라면 여러 선생님들이 각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기관이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과정이 이제 마무리 과정인데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그 니드가 어떤 거고 그들이 원하는 욕구가 어떤 것들인가, 또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서 나타나는 효과가 어떤 것들인가에 대한 기록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또 이거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사는 항상 평가를 받는다는 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업을 시작해서 끝나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연말에 보조금을 받아서 연초에 받아서 연말에 이 서비스의 진행 과정을 통하고 또 이거에 대한 그 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를 받을 때 자료가 없으면 평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가게 되면 이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선생님들은 이 평가를 받을 근거도 없을 뿐더러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기억이 아주 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록은 참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록해 놓음으로 인해서 다음 후배 사회복지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발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약에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다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근거의 자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 영역에 전반에 걸친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여러 선생님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어디 복지기관에 가더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긍심도 가지고 책임성도 가지고 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효과나 평가를 받음으로 또 이거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슈퍼비전을 받으러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 기록이 없고 구두로 슈퍼비전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 선생님들은 이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들어갈 내용이라든가 구성 요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회복지사의 책무성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책무성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기록을 요구하는 집단이나 조직이 증가함에 따라서 더 많은 세부적인 정보가 기록에 포함될 것을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가 너무 많은 정보를 기록하게 되면 다른 중요한 활동을 할 때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간단하게 메모라도 해 놔야지 다음에 기록할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록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손상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기록을 할 때 가급적 사회복지사가 좀 여러 명이 같이 동시에 투입해서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 사회복지사 그 현장이 그렇게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본인이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 기록하면서 또 거기에서 클라이언트들을 또 잘 돌봐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계속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이 정말 부족합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그리고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 보이지 않는 그런 뭐 비언어적인 표현들도 읽어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기록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바로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갖는 게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에 대한 그 책임감도 더 커지고 또 그들을 보호하는 것도 또 기록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그 보호와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재를 보면은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또 반면에 효율성과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무 적게 기록하면 이 책무성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사는 항상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 상황, 서비스 전달에 관한 자세한 정보들 중에서 타당한 내용들을 잘 선택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그 상황들을 어떤 것을 기록할 것인가 또 어떤 것은 기록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바로바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내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프로그램을 왜 하는지를 모른다면 이 기록을 하는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떤 건지 내가 이 사업을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무엇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지는
내가 스스로 항상 점검하고 그 사업에 대한 자신의 민감성을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기록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기록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선생님들은 각각 개인이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라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그 업무에 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문가임을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이나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명한 그 핵심을 알고 있어야지 이 일을 잘 풀어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에 포함돼야 할 내용의 요소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다루는 사례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책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비스 중심의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비스 중심에 기록되는 그 서비스에 근거한 내용들과 결과들이 문서에 잘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현장에서 이렇게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끔은 이제 그 클라이언트들과의 어떤 그 목적을 바꿔서 진행돼야 될 이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면 그들이 변화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기록들이 만약에 없다면 그걸 왜 이것이 바꿔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을 때 굉장히 난감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한지 또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 바꾸었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록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기록 내용의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 교과서에 그 485쪽에 보면 이제 이렇게 13-1 표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여러 가지 인구 통계학적 정보를 기록하시고요. 또 그 서비스 개시 방법과 사유에 대해서 또 그들이 원하는 요구가 어떤 건지 또 이 중요한 그 가족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또 이 사람이 정말 이 서비스에 맞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이 대상자 선택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에 들어가서는 이제부터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욕구가 어떤 건지 또 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사회력, 과거나 현재 서비스 이용 경험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 자원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과 충족되지 못한 욕구가 있나 이런 것들을 잘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정을 하겠죠. 그래서 체계적 사정을 보면 관찰, 정보 출처, 사용된 기준, 사회복지사의 평가, 강점,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문화적 요인, 위험 이런 것들을 잘 사정을 해서 이제 그 서비스가 시작되는 그 과정들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초기 사정에서 나온 결정과 행동 이거는 뭐냐 하면 그 클라이언트가 우리가 이런 그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가 원하는 이제 욕구나 뭐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그 서비스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여기에 맞는 실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요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서비스 계획에 들어가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 다양한 서비스 중에서 그 클라이언트에게 맞는 것, 또 그 목적과 목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목표의 계획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고 또 그 서비스가 언제까지 할 것인가 또 이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그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중간 노트라 그래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상황에 관한 업데이트와 최신 정보를 기록하고요. 또 그 상황에 맞게끔 사정을 하고 서비스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과 또 기술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이제 서비스를 어떻게 진행하고 또 이 서비스 진행에 있어서의 사회복지사의 뭐 어떤 그 활동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문가로서의 판단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상황에 대한 사정을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 계획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한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동의서 또 중요 사건과 위급한 상황 및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취해진 결정과 행동을 대해서 이제 적으시고 또 정기적인 서비스 검토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결이 하게 되는 건데 종결은 우리가 그 계약에 의해서 종결이 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종결을 원해서 종결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종결 내용에 이제 적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요 표를 보면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그 뭐죠? 이 프로그램을 쭉 보면 어찌 보면 이것이 되게 쉬운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과정들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는 거죠. 서비스 개시부터 해서 종결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본인이 몇 번 해 보셔야지 이제 이런 그 시작부터 종결까지가 쭉 머리에 구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현장에 가셔서 했을 때 이 서비스를 시작하면 어떤 것을 기록해야 되고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각각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이제 계속 몇 번 진행을 해 보셔야지 이게 조금 머리에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서비스 시작할 때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사람이 왜 서비스를 의뢰했는지 또 우리 기관에서 이것을 왜 그 시작을 하고 또 이 의뢰된 정보가 우리 기관하고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아셔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기술 그런 것들을 또 아셔야 되고 또 뭐 여기에서 클라이언트가 이런 서비스를 하는데 장애 요인들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회복지사가 판단도 해야 되고 또 이런 그래서 이 서비스를 할 내담 그 클라이언트를 결정할 때 우리가 하는 목적과 목표가 맞는지 이런 거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결 단계까지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종결한 다음에도 또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 종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서비스 종결을 하는 이유를 분명히 적으시고 만약 이 서비스가 계속 또 향후에도 이런 서비스를 계획할 것인가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에게 이 서비스에 대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평가도 해보셔야 되고요. 또 이 서비스 제공할 때 이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것들과 지금 이런 서비스를 진행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추후 관리까지 이렇게 그 기록에 잘 남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그 요소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요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쭉
보시면 우리 표에서 이제 이 서비스 게시에서 이제 클라이언트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뭐 이름이나 주소, 생년월일, 뭐 여잔지 남잔지, 아니면은 뭐 교육 수준, 현재 직업, 뭐 결혼 상태, 아니면 뭐 가족, 뭐 아니면 우리가 뭐 종교 같은 것도 좀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서비스를 게시하는 이유를 만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끔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있어요. 뭐냐 하면,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랄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아니면은 지금의 학력 수준이 어떤 정도인지, 이 프로그램을 해서 이 사람이 수용적 태도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이제 적어 주시면 훨씬 더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되게 어떠한 핵심적인 용어들을 엄청 싫어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좀 인테이크지에다가 적어두면 훨씬 더 서비스를 제공할 때 좋은 자료가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이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내담자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같은 사회복지사 영역에서 봐도, 이 사람이 이런 문제로 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거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시고요.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기능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것들도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충분히 잘 정리된 걸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력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실천 기록에서 사회력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역사적이며 생태학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상황에 관한 현재 및 과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간략한 사회력은 클라이언트와 상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인적, 대인적, 사회적, 환경적 정보에 집중하고 주요 문제를 관련 생태학적인 맥락에서 다룬다. 보다 광범위한 사회력은 역사적인 선행사건, 반복되는 주제, 장기적 유형까지도 찾으려고 시도한다. 사회력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이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구 통계학적 정보에 의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또 이것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회복지나 아니면 기관에 참여하는 이유, 그렇죠. 우리가 왜 이 클라이언트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적으시면 될 것 같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것도 적어야 되고요. 이 가족에서 원가족이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원가족이라고 하면 이 클라이언트를 지지해 줄 수도 있고, 또 그 원가족으로부터의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가족 배경은 가끔에는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가족과 현재 가족을 분리해서 정리해 놓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가족에서 받은 영향과 지금 현재 가족 구성원에서 받은 영향을 비교해서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그런 게 되겠죠. 신체적 기능과 건강, 장애, 영양, 의료 상태 이런 것도 적으시면 되고요. 교육 배경, 최종 학력, 지적 능력.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할 때 가끔은 IQ 검사 이런 것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IQ 테스트 검사나 아니면은 병역 관계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하기 글쎄요.
저는 현장에서는 이런 거를 이렇게까지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정서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사회복지사가 판단해서 기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적 배경이나 최종 학력 지적 능력이 나왔는데 이 학력 수준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 이해 요소가 아니라 뭐 뭐랄까 자기 자신의 변화되는 어떤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약간 부딪히는 경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을 좀 잘 하고 그 지적 수준에 맞게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리적 정서적 기능, 뭐 민족성, 종교와 영성, 또 대인사회 관계,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 고용, 소득, 직업, 환경, 기술, 장점, 대처 방법, 문제 해결 능력, 주택, 지역사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로 잘 수집해서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이 주변에 어떤 생태학적 맥락에서 이런 상황들을 이제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사회력으로 봤는데, 이렇게, 사회력을 만들어서 사회력을 만드는 과정이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경험만을 기술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이 클라이언트와의 문제 상황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요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거기 교과서에 보면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에서 사회력의 목적은 아동학대의 발생 여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요소들이 현재의 사례에서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는 부모의 아동 양육 기술과 지식이나 약물 남용,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된 여러 요소에 대해서 탐색하고 특정 요소가 아동학대의 원인이라고 판단된다면 이제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계획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회력 정보는 흔히 서비스 과정의 초기에 기록되며 또 새로운 정보가 생길 때마다 추가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력 작성을 위한 정보는 클라이언트나 클라이언트의 가족이나 이런 중요한 또 타인, 또 기관의 기록, 심리검사, 직접 관찰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었을 때 이런 정보들을 바로바로 기록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또 사회복지 기관에 따라서 이런 사회력은 개별적인 문서일 수도 있고 또 그 기록의 일부일 수도 있는데 이 사회력을 작성할 때는 여러 가지 정보의 선택과 구성은 기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별 사회복지사의 재량에 맡기고 또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복지사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정해지고 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판단되어서 기록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전문가로서 끊임없이 역량 강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 기관에서는 그 사회복지사가 자신이 만드는 이런 클라이언트와의 특성 문제에 대해서 고려해야 될 점을 사회력 양식과 기록 방식을 개발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회복지사가 어찌 보면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또 이렇게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이 없는 기관들도 종종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누구나 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이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록의 구조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의 구조와 유형은 각 사회복지기관은 고유의 기록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준화되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 그 기관마다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도 이 표준화 양식을 좀 만들어서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뭐냐면 사회복지시설정보통신망에는 이제 그 표준화된 그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적인 그 사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 그 사회 그 뭐지 그 생태계 뭐 그런 그 생활 양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개인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은 각각 그 기관마다 조금 다른 양식, 그 기관에 맞는 양식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가급적이면, 만약에 그런 게 양식이 없다고 하면 가급적 표준화된 양식을 찾아서 그 틀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하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이런 양식들을 내가 꼭 필요한 그 용어나 아니면 꼭 필요한 어떤 문구가 필요할 때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또 중요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런 양식이 있다면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록의 형식과 내용은 기관의 임무나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형태, 법적, 행정적 규칙, 기록을 보는 사람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사회복지 기록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구성하는 일을 안내하는 기록 구조는 표준화의 정도와 내용 선정, 범위 및 표현 방식 등에 따라서 다양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기록의 종류는 서비스의 중심에 기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문제 중심의 기록이 있으며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과정의 기록이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할 때는 우선은 표준화된 양식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그런 양식이 없다면 이런 기록에 꼭 필요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야 될 양식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그럴 때 이제 이 표준화된 기록이 없다면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이런 그 기록을 만드는데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지 않게끔 잘 살펴서 기록하셔야 되겠지요. 자, 기록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의 구조는, 기록은 표준화된 양식에 의해서 기록의 내용과 구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와 덜 표준화되고 개방적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표준화된 양식을 사용하는 사회복지사의 기록 업무는 이런 전형화시키기며 꼭 기록해야 할 정보가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이제 이렇게 덜 표준화된 형식의 그런 그 클라이언트와 서비스에 따라서 이 사회복지사가 보는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꼭 들어가야 할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적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책무성에 대한 강조와 기록의 전산화로 인해서 기록이 구조가 점점 더 표준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표준화된 기록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그런 기록이 없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사회복지사로서의 어떤 책무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빠트림없이 잘 기록하는 게 중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이런 기록은 표현 방식에 따라서도 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과거에는 어떤 이야기체 형식으로 서비스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체로 기록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에서 특정한 정보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을 기록하는 반면에 우리가 이 정형화된 그 양식이라는 것은 그 빈칸 메우기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것들을 각각 개별화돼서 이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융통성 있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표준화된 양식의 장점이고 또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기관에서 모두가 쓸 수 있게끔 표준화된 양식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체 기록의 질은 서비스 질보다 사회복지사 글쓰기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 평가에서 좌우될 수 있는 힘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런 특정한 사례와 관련된 그 활동 기록을 이런 기록지 말고 사례 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기록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특별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을 간략하게 메모를 해서 그 기록에 어떤 구조 방식으로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문제 중심의 기록을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중심 기록은 보건 또는 정신보건 현장에서 많이 되는 기록으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중심의 기록은 4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문제의 파악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기록하는 이유가 두 번째는 문제의 분류 번호가 매겨진 특정한 문제의 목록들을 만드는 거고요. 또 각 문제에 대한 행동 계획을 개발하고 또 그 개발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하는데 이 요소들은 문제 해결 과정의 기본적인 단계와 관련되어 있어서 이런 특정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지도록 하고요. 또 문제 해결의 진전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지도에도 이런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중심의 기록은 이 문제 중심의 기록의 특징은 문제의 목록화로 진행되고 또 이 진행된 기록에 있어서 그 문제의 목록을 사례별로 또 이 진행 과정의 초기에 이런 확인될 수 있는 문제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진행하면서 다른 문제들과 어떻게 같이 진행시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문제들을 계속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문제된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해 놓을 부분들은 또 기록해 둘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중심 기록의 4가지 요소를 이렇게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그 문제를 파악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문제를 목록을 분류한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어떤 그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면은 그 유사 문제에 대해서 또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요것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해서 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금 현명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앞으로도 일어날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장점적 기능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거기 그 390쪽에 보면은 이제 뭐 누구누구시 가족의 문제 목록 이렇게 해가지고 주거 환경의 번잡, 식비 부족, 처리에 아니죠. 안경이 필요하고 영희의 등교 거부. 이 가족 문제를 이제 이렇게 쭉 적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도 이제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죠. 이 이제 뭐 000 시인의 문제에 있는데 이 식비가 부족했을 경우 처음에 11월 10일 날 이제 푸드뱅크와 연결해서 14일 날 음식을 갖다 줬다 하면 식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챙겨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 문제의 목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부족하고 또 지금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일목요연하게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자, 주거 환경이 번잡하다는 건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리정돈이 잘 안 된다는 거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뭐 가족 구성원 중에서 철이와 영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연령층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들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사회를 이용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그 문제를 목록화 하다 보면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문제별로 잘 요약하는 것도 그 문제를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개입에 필요한 그 진행 기록은 SOAP 형태에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앞자를 따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주관적 정보, 객관적 정보에 따라서 사정을 하고 이제 계획하는 요런 건데 우리가 이 과정은 진행 과정을 보면은 이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자기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이제 주관적 정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사나 전문가들은 뭐라 그래요? 이것이 정말 그의 그 개인의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 얻어진 거에 의해서 이제 사정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정을 하면은 이제 이 주관적 객관적인 정보에 의해서 전문가가 요거에 대한 개념화로 이제 그 사정하는 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계획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플랜을 세울 때는 항상 전문가가 그 특정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문가가 바로 우리잖아요. 사회복지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SOAP 형태에 따라서 이제 이 진행 기록을 세울 건데 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자기 스스로 잘 만들어서 이제 그 플랜을 계획을 짤 때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것과 또 우리가 바라보는 전문가가 바라보는 것과 요것을 조화롭게 잘 검토해서 이제 이 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이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 중심 기록의 단점을 보면은요, 문제 중심 기록은 기록을 조직화하는데 간소한 양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기록 방법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잘 기록하기에 몇 가지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문제의 사정이 부분적이거나 지나치게 단순하며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자원을 중요시하지 않고 심리사회적인 관심보다 생의학적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비스 전달의 복잡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제 이 문제 중심의 기록의 단점이 있는데, 이 단점보다는 장점을 저는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런 단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그 문제를 목록별로 쭉 기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해결 과정이 더 쉽게 눈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정을 살펴보면요. 이 기록 과정은, 그 원조 과정이나 클라이언트의 상호작용 과정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작성하는 기록이다. 일상적인 실천에서의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초보 사회복지사나 학생들의 교육 훈련을 위해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과정 기록의 장점은 기록자 본인이 실천 행동과 클라이언트의 반응 및 상호작용의 결과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재경험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사례에 대한 개입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 학생들과 이 과정을 기록하도록 한 결과 학생들은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와 실수를 잘 알게 되고 개념 및 이론을 실천에 통합하기 위한 해당 사례와 관련된 문헌을 찾아 체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하였으며, 과정 기록을 활용한 교육이나 훈련이 이런 실천에 대한 자신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우리 교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기록의 장점과 단점을 간략하게 보시면 이제 그런 거지요. 장점은 어떠냐면, 이 과정을 처음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프로그램 계획 개입부터 시작해서 종결까지 그 전체적인 단계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봄으로 인해서 초보 사회복지사들은 이것에 대한 큰 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본인들이 이제 이런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반응이나 이거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것을 재경험하고 또 요것을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사례계의 그 기술 능력이 당연히 향상되겠죠. 자, 단점으로는 실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간접적이고 불안정하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과정 기록을 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정보들을 다시 또 이거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뭐랄까 단점이라기보다 이런 과정 기록들은 어쨌든 처음 사회복지사들은 한 번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면담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늘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과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효과성이 없다는 것이 이 과정 기록의 단점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기록을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분기별로 주기별로
각 기관의 이제 종사자들을 모아서 이런 그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해야지 되기 이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충분히 다 숙지하셔야지 될 거고요. 또 이런 그 전산 처리들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시설에서 다 하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다 배우셔야지. 이 그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은 제가 기관에서 일할 때도 이게 이제 그 각 가는 길이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이제 잘못 기록하면 이게 이제 엉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엄청 풀기가 힘든데, 그래서 처음에 차근차근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이 가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건 기관에 가면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은 여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다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선배 사회복지사님들에게 잘 배우시면 이제,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기록을 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실천에서 기록에 관한 업무 환경이 많이 변하였으며 정보 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또한 중요해졌다. 왜냐하면 이걸 못하면 사회복지 거기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은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의 회계, 인사, 급여, 후원금 관리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온라인 보고서를 처리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통합 업무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인사급여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 정보 시스템에 다 기록이 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서 요즘에는 그 숫자로 제가 그 기관에서 있을 때는 개인정보 문제로 인해서 그 대상자들을 임의의 숫자 고유번호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급여나 인사, 회계, 후원금 관리 이런 것도 다 거기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급여가 호봉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도 계산해보면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이 통합적인 업무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것도 다 거기 기록돼 있고, 서비스 계획이라든가 초기 면접지 이런 것들도 거기 다 표준화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시고, 만약에 없으면 이제 본인이 만드는데 아까 배웠던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지금 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서는 이런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 하에서 이런 중앙 통합 정보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학문적으로나 아니면은 각각 개인 대상의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기록을 위한 원칙과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기록이라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이 클라이언트의 유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중요한 서비스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양식에 맞춰서 잘 정리해 놔야지만 그것이 나중에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어떤 그 역사가 되어서 또 그들이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사회복지 현장을 조금 더 단단하게 또 조금 더 이 뭐랄까 사회복지사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좋은 기록의 원칙 조건을 보면요. 사회복지 실천에서 좋은 기록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사고와 행동의 질이 좋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좋은 기록을 위해서는 정보의 선택, 보관, 그리고 읽는 사람이 제시되는 방법상의 측면도 고려해야 하고 좋은 기록을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몇 가지 우리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데 한번 보면은요. 이거에 대한 목적, 즉 책무성, 실천, 지원과 향상, 효율성, 클라이언트의 사적 권리 보호 이런 것들이 잘 나와야 되고요. 또 사명과 초점,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관련돼서 이것이 어떻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이런 거죠. 또 이것이 그 윤리 기준에 맞는 건지 또 이것이 법적 기준에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것이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정당화 해야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위험에 대한 관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 서비스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계획을 하고 또 그거에 맞게끔 여러 가지 지표들과 또 그것이 맞는 서비스가 전달되는지 이런 책무성에 대한 문제도 나와 있고요. 또 객관성, 뭐 클라이언트에 관해서도 나와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거에 대한 활용, 뭐 근거 제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래서 우선 우리가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 또 이것을 어떤 것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기록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아마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록의 원칙을 쭉 살펴봄으로 인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각각 기관의 차원에서도 이 기록의 질이 담보가 될 수 있는 노력 체계가 잘 잡혀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없어지고 또 이 사례에 대해서 나중에 슈퍼비전을 받을 때도 이런 것들이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기록을 위한 조건을 보면은요, 사회복지사 개인이 노력해야 되겠죠. 그쵸?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어떤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이것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 차원에서도 이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선배 사회복지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초기 그러니까 처음 사회복지사가 들어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자, 기록과 클라이언트의 사생활 보호를 살펴보면은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전달 및 평가와 관련된 것만 기록하고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매우 사적인 생활, 비밀스러운 행동, 민감한 정보를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 일반적인 용어로 기술하고요. 정확한 것만 기록하고 부정확한 것은 확인되면 삭제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것을 기입하면 안 됩니다.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 기관에 기록 파일 자체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비밀 보장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외부 기관에 보낼 때는 아주 그 핵심적인 낱말들만 추려서 보내던가 아니면 이것을 그 클라이언트 대상자에게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끔 부호화한다거나 아니면 숫자화해서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일과 중에 기록 파일을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화면에는 항상 비번이 잠겨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복지 시설 그 점검 때 이 컴퓨터의 초기 화면에서 비밀번호가 잠겨져 있지 않으면 감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기억하여 두시고요. 또 기관은 문서와 전산화된 기록을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 보안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 컴퓨터 관리를 이제 우리가 막 어떨 때는 이 기관의 점검을 아무 때나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초기 화면의 비밀번호는 각각 개인 사회복지사마다의 그 비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센터장만 그 전체적인 비번을 알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각각 개인의 사무 업무를 보는 것은 각각 다르게 할 수 있게끔 잠금 장치를 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전산화된 기록은 암호 설정이나 암호 및 인증 장치가 공유되지 않게 조심하고 자주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일을 해도 각각의 다른 번호를 자기만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컴퓨터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를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이 사생활 보호가 잘 될 수 있는 거죠. 외부 기관이나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에 대한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외부 기관에 나갈 때는 이 개인정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잘 드러나지 않게끔 각각의 기관마다 이런 정보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제 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쭉 배우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이 복지를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공부하셔서 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정말 훌륭한 멋진 여러 사회복지사들이 저희 학교를 빛내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각각 개인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